네, 이제 독일 현대사상 이제 2편입니다. 독일 현대사상 2편 이제 하버마스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버마스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제 2세대예요. 2세대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더 느껴지는 거지만 굉장히 이제 독일 철학계의 정말 주류구나. 주류 철학계이기 때문에 역으로 나중에 이제 뭐 볼츠나 슬로터다이크를 보면 대부분 결국 이 하버마스의 어떤 제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현재 독일 철학계에서 어쨌든 영향력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제가 지금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그 하버마스 이전에 이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 세대의 이제 문제랄까 한계점이 뭐냐면 대안이 없다예요. 사실 이제 이걸 발견한 거죠. 도구적 이성. 이제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 계몽의 변증법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이 계몽이 정말로 뭔가 새로움, 중세를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다시 또 인류사의 큰 비극으로 다가오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이성이 도구적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 도구적 이성에 대한 것을 밝혀냄으로써 한편으로는 본인들은 이성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비판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세대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비판에 좀 더 치중해 있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판에 초점을 맞춘 거죠. 하지만 이제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나름의 어떤 대안을 제기한 셈이에요. 이성에는 사실 이제 그런 도구적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적인 이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일종의 어떤 대안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 이성 비판이라는 방향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적극적 방향을 좀 더 제시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성에는 의사소통적 이성도 있다고 보고 근대의 가능성을 의사소통적 이성에 근거하여 구축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의사소통이 뭐예요? 나와 타자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인간과 자연 혹은 내가 나에게 어떤 얘기하는 그런 단순히 이제 나를 바라보는 어떤 비판적 성찰을 넘어서서 결국은 나와 너의 어떤 관계로서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독일 철학의 어떤 특성이 나오긴 하는 건데 프랑스 철학은 한편으로는 이런 근대성을 넘어서는 게 좀 많죠. 탈근대적인 것. 그래서 이제 근대에 넘어서 포스트 모던적 측면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라면 사실은 하버마스 같은 경우로 보면 이건 미완의 근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근대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펐던 거다. 인간 이성에 대한 것을 여러분 그냥 뭐 그동안 했던 이성의 역할이 잘못됐다고 해서 완전히 버리고 뭐 새롭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성이 말 그대로 도구적 이성의 역할로만 쓰였기 때문에 문제였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이성의 역할을 찾아서 활용을 하면 제대로 된 근대가 되겠죠. 그래서 미완의 근대 개념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근대성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재구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소통론적인 전환을 하버마스는 기획합니다. 그래서 주체 중심적 이성에서 의사소통적 이성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아까 그 이전까지의 이성이라는 건 결국은 나 중심이죠. 주체 중심적 이성이었다라면 이제 의사소통적 이성으로 이제 시프트 변환되는 거죠. 그래서 도구적 이성의 패러다임은 고독하게 인식하고 행위하는 주체가 객체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시점에서 전개가 되는 거였다라면 의사소통적 이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체 중심적이란 말은 이미 상대방은 객체로서 머물거든요. 근데 의사소통적 이성은 뭐예요? 상호 주체죠. 상호 주체. 나만의 주체성이 아니라 너를 또 주체로 여기는 상호 주관적 관계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 주체 중심적인 것은 결국은 성과 지향적인 행위인 것이고 뒤에 것은 양해를 구한다는 것처럼 양해 지향적인 행위로 구별을 합니다. 성과 지향적 행위란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때요? 자연을 사물화시키고 사물을 또 대상화시키는 이런 방식이죠. 도구적 행위라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시 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전략적 행위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주체 중심적이라는 것은 성과 중심적이고 전략적 행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버마스가 주장하고 싶은 건 양해지향적 행위로서 양해지향적 행위를 두 단계로 나눠서 보는데 일상적인 장면에서 특별한 의식 없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교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학생에게 이 책 좀 복사해 줄래라고 의뢰할 때 학생이 교사에게 이제 보통은 어떻게 대답하죠? 교사가 시키면 그냥 바로 하죠. 복종하죠.
근데 만약에 학생이 왜 제가 그런 일을 해야 하죠? 라고 반문하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라는 형식으로 논의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이것을 하버마스는 토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토의가 수행되는 조건을 명확하게 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복종하는 관계에서는 이미 그 선생님이 제자를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서 인식을 하고 사실은 명령을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하버마스는 어떻게 하면 토의가 수행되는 조건이 형성되는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토의는 참가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대등한 관계. 이러한 조건에서 토의 참가자들의 합의에 따라 승인된 것을 진리로 여긴다. 그래서 토의 참가자들이 합의를 하는 것,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진리의 합의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버마스의 이론에 표면상으로는 반대하지 않아도 어딘가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폭력이 아니라 토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죠. 토의의 방식으로. 그냥 아까처럼 선생님이 그냥 명령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는 거죠. 네가 좀 더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 좀 해다 줄래? 라고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지금 이런 거 바쁘니까 너가 이런 거 좀 해다 줄래? 뭔가 이렇게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부당하다라면 되물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토의와 이 합의의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결국은 자유와 평등의 동등한 조건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기에는 과연 이게 현실적인가를 또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과연 토의를 할 때 참가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토의는 너무나 이상적이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무력하지 않은가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은 당연히 너무 당연해 보이는, 그래서 딱히 그 이론 자체를 막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작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따져볼 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진짜 이런 느낌이 드는 건지 하버마스 이론을 읽다 보면 설교하는 듯한 말이 자주 나와서 거북할 때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이론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이제 세 번째 3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학자 악셀 호네트. 지금 이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어쨌든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끌어가고 있는 거죠. 1949년생이네요. 그래서 언어에서 인정으로. 이제 나도 이것도 새로운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어쨌든 하버마스는 언어에 대한 것을 포커스를 맞췄다라면 호네트는 사회관계 인정에 대한 측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약간 차이가 또 있다라면, 자, 언어에서 인정으로 변했다라는 것과 이 3세대 학파들은 결국 좀 현대 사상을, 나름대로는 프랑스, 미국의 현대 사상을 적극적으로 또 수용하고, 그죠? 연속성도 가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기존의 2세대까지 어떤 갖고 있었던 보수성을 좀 벗어나서 어떻게 현대 사상과 다른 사상들과 대화하는가, 알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열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호네트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을 계승했고 프랑스와 미국의 현대 사상을 유연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 자격 논문을 썼던 게 바로 인정투쟁인데 미국의 실용주의자인 미드의 사회심리학을 채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도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구축할 때 실용주의를 차용했다고 하는데 호네트에 따르면 실용주의 전통의 영향을 하버마스보다 강하게 받은 듯하다. 자, 그래서 굳이 프랑스의 포스트 구조주의나 미국의 실용주의와 대결하는 식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나름대로 같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같은 선상에서 두었다, 적용했다, 바라봤다, 이런 나름대로 개방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판 이론의 인정론적인 전환. 그래서 인정론. 기존에는 이제 1세대 때 이제 이 비판 이론이라는 가장 대명사적인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게 프랑크푸르트 학파였죠. 호네트가 독자적으로 주장한 것은 교수 자격 논문의 제목에 대한 인정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버마스의 사상을 언어적 전환이라고 부른다면 호네트의 사상은 인정론적인 전환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인정은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건 헤겔 철학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대 헤겔이 종교 사상과 사회 철학을 구축하는 데 중심을 둔 개념으로서 정신현상학에서는 절대지식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한 전제로서 인정 개념을 언급했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상호 인정이 성립하는 데서 정신현상학은 완결되는 거죠. 그래서 해겔의 책에는 인정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현실 사회에서 인정을 어떻게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것을 이제 호네트가 다시 재정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호네트는 해겔의 기본적 의미를 살리면서 현대사회 속에서 인정 개념이 유효한 이유를 해명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이 다문화주의의 문제다. 자, 그래서 호네트의 책 중에 분배냐 인정이냐라는 또 책이 있어요. 분배냐 인정이냐. 요건 무슨 소리일까 궁금했었는데 이건 이제 그 낸시 프레이저라는 또 미국 학자의 공저예요. 공저. 같이 쓴 거죠. 근데 되게 웃겨요. 같이 공저를 했다라고는 했지만 견해가 대비가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생산적인 비판을 갖고 서로 공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 1990년대에 걸쳐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민 문제, 이제 이민자들 문제, 소수민족, 페미니즘 등에서 다문화주의 문제가 제기되고 차이의 정치, 인정의 정치가 강조되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은 단순히 논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실천 과제로서 적용되는 시대가 온 거죠. 예. 이건 뭐 지금 2020년 지금 현재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기도 해요. 그래서 뭐 아까도 했지만 이민자,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중요한 긴급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그러기 때문에 인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이론보다는 실천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 낸시 프레이저와 함께 분배냐 인정이냐를 발표했는데 인정을 문제 삼으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그래서 뭐가 달랐냐라고 할 때 이런 분배는 경제적인 거거든요. 인정이라는 것은 뭔가 사회 관계적인 거고 그래서 낸시 프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분배와 인정을 따로 떼어서 봤대요. 따로 떼어서 봤고 이 분배가 이전 시대, 시대적으로 이전 그리고 이후가 인정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분배가 문제였다는 과거에는 이런 경제적 분배가 문제였으나 현대 세계에는 오히려 이 관계적인 인정이 중심 문제가 되었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재분배에서 인정으로의 이행이 현대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분석을 했다라면 호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레이저의 방식이에요. 호네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다. 분배와 인정, 이 경제 문제와 사회관계적 인정 문제는 다른 게 아니다.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일원론이 나옵니다. 인정 일원론. 자, 그래서 프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제와 분리해서 인정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나 호네트는 분리가 옳지 않다. 경제적인 분배를 둘러싼 투쟁은 인정을 둘러싼 투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보수가 적거나 분배 방식이 나쁜 건 그 사람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굉장히 타당성이 있죠. 보수가 적거나 분배 방식이 나쁜 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적은 거예요. 결국은 인정 문제와 경제적 분배 문제는 동일하다라고 본 거죠. 고전적인 분배를 둘러싼 경제적 투쟁도 인정이란 개념 안에서 재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인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실천적으로 활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호네트가 내세운 것은 인정 일원론이라는 이론이고 지금 살펴봤듯이 인정 일원론 인간관계는 전부 인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된다. 그에 비해 미국에서는 소수자의 권리를 어떻게 옹호하는가 하는 관점에서만 인정을 문제 삼았다.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악셀 호네트는 모든 인간의 사회관계를 다 인정 개념, 그래서 이 인정 투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라면 미국에서는 미국식의 어떤 인정 개념은 단순히 뭐예요? 약자에 대한 인정 이런 거죠. 시혜적인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인정 개념을 현대 세계에 대입하려면 단순히 차이의 정치에 머물지 말고 더 넓은 시야에서 그 개념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게 호네트의 개념입니다. 뭐 일단은 저도 여기까지만 보면 충분히 호네트의 개념이 좀 더 뭐 낸시 프레이저의 입장이거나 미국식의 어떤 입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이 주류 학파를 비판하는 두 학자를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볼츠가 등장을 합니다. 여섯 번째 학자인가요? 그래서 볼츠가 등장을 해요. 노르베르트 볼츠인데 탈주술화된 세계에서의 탈출이다. 그러니까 볼츠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관점이 좀 구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을 벗어나는 것. 그 너희들이야말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야말로 그게 주술적이다. 너무 신화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라고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이것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원래 볼츠도 처음에는 뭐 나름대로 그런 이제 그 이제 막스 베버가 한 말로 탈주술화된 세계에서의 탈출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나름대로 계몽을 원리로 하는 근대 세계를 의미하는 것. 이제 그래서 뭔가 이제 볼츠는 계몽적 근대에서의 탈출을 지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대에서의 계몽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려고 한 하버마스와 근본적으로 대립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버마스는 뭐예요? 근대를 미완해었던 과제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대를 어떻게 보면 완성시키는 거라면 볼츠는 그러니까 아까 이거와 대비죠. 하버마스는 미완의 근대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면 볼츠는 뭐예요? 아예 이 근대를 벗어나는 것. 근대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책 자체가 재밌어요. 구텐베르크 은하계의 끝에서라는 것을 93년에 썼는데 그때 이 책에서 정말 대놓고 하버마스를 비판하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가 신화다. 이거는 결국 신화적 행위다. 하버마스의 이론을 신화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세적인 주술적 관계로 그죠? 무시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볼츠에 따르면 하버마스가 당시 거의 주류니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 즉 힘을 행사하게 하지 않고 논의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의사소통이라는 이상주의인 거죠. 그러니까요. 탈주술화된 근대에서 종교와 같은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현실성. 정말 여러분 뭐 정치인들이라고 한들 정말로 뭐 계급장 다 떼고 서로 평등한 관점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 봤나요? 결국 모든 건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적이고 그건 종교적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아예 평가절하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그럼 너의 주장은 뭐니? 라고 했을 때 볼츠는 미디어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디어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언어의 어떤 관점에서 새롭게 이제 아예 미디어의 어떤 개념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통신 기술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되게 현대적이죠, 진짜로. 그래서 지금 시대의 어떤 기술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인쇄된 활자 문화였다라면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이 구텐베르크 은하계의 끝에서라는 말을 쓴 거겠죠. 구텐베르크 바로 이 종이 활자 시대에 대한 얘기고, 근데 이제 은하계라고 할 때 뭔가 이제 이것은 이제 인터넷 세계로 이제 변화되는 거잖아요.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시대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이제 막 기술적으로 싹을 틔웠을 때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선구적으로 이런 얘기를 미리 꺼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WW 있죠. WWW 그거 자체가 아직 생기기 전에 아마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에 숨겨진 사상적 가능성을 간파했다. 그래서 포스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상을 전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자, 그래서 문제는 미디어론적 전환을 볼츠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볼츠는 포스트 활판인쇄적 인간이 미디어 결합체로서, 자, 이제 인간은 미디어 결합체래요. 굉장히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되게 인간의 주체성, 뭐 휴머니즘 뭐 이런 것들 되게 강조했잖아요. 아까 인간론적 막스주의를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볼츠나 좀 이따 나오는 슬로터다이크를 보면 그냥 이 시대적 기술 사회 안에서 이제 새롭게 재정립되는 인간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결합체로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어떤 존재가 될 거라고 본 거예요. 또 하나는 현실과 시뮬라시온의 구별이 사라졌다. 그래서 현실과 어떤 복제의 경계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현실과 복제, 가상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세계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컴퓨터를 작동시켜서 모의 실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떨까? 철학적인 범주 자체가 완전히 기술화되는 거죠. 인간에 대한 재정의, 철학에서 말하는 세계에 대한 정의도 결국은 이제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세계를 곧 세계라고 새로운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의미를 갈망하는 사회. 볼츠의 미디어론에 대한 논의 살펴보면 그가 하버마스와 대립하는 포스트 모던 입장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상만이 아니라 자주 쓰는 용어나 문체도 그렇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보드리아르가 썼던 프랑스의 보드리아르가 썼던 시뮬라시온 개념도 활용하고 있고 데리다나 들레저 같은 사상가들도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의를 펼쳐간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사회학자 편에서 다루겠지만 시스템 이론의 루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 이론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루만이 또 나중에 이 하버마스와 또 한판 싸운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논쟁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역시 사회 시스템 이론이라면 확실히 주체성이나 뭔가 언어, 담화, 대화를 얘기하는 하버마스와는 또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 한편에서는 미국과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이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혹은 또 루만의 사회 시스템 이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래서 볼치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볼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모던 이론도 차용하고 루만의 사회 시스템 이론도 차용하는 방식으로서 하버마스와 결을 달리했다. 루만의 관점에서 현대사회를 고찰한 것이 의미를 갈망하는 사회다. 복잡성, 불확정성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논의를 펼치고, 볼츠에 따르면 하버마스가 투명한 의사소통을 이상화하는 것은 현대세계의 복잡성과 불확정성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누가요? 볼츠에 따르면 하버마스가 자꾸 투명한 의사소통 얘기를 하는데 현대세계는 복잡하고 불확정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오히려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현대 물리학의 어떤 또 핵심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서 너무 동떨어진 이론이라고 봤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또 하나의 도피에 불과하고 세계에 대한 시야를 오히려 좁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프랑크푸르트파 전반을 비판했던 것이 결국은 이 볼츠의 시도입니다. 자, 마지막 주자를 또 보죠. 같은 연계에서 페터 슬로터다이크 냉소적 비판 이성, 이런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책으로요. 당연히 저도 이제 이거를 언젠가 봐야겠다 싶은 그런 학자였는데 아직은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또 강조적으로 비판을 하는데요. 슬로터다이크는 냉소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쓰는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뭐 딜타이의 역사적 이성 비판, 사르트르의 변증법적 이성 비판을 떠오르게 하죠. 이성 비판이나 책들과 결이 같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냉소적이 그럼 무엇인가라는 건데, 이 냉소적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냐라고 하면 사실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권력에 대한 저항, 비판, 이런 거면 이제 이런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권력에 대한 저항과 비판은 사실은 여러분 그 얘기 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너 뭐 갖고 싶니라고 했을 때, 야, 너가 지금 내 햇빛 가리고 있어. 그림자지니까 비켜줄래? 이렇게 얘기했던 디오게네스 있어요. 견유학파. 그러니까 그 디오게네스와 같은 그런 저항을 키니시즘이라고 한대요. 키니시즘. 근데 지금 슬로터다이크가 얘기하고 있는 냉소라는 것은 이런 저항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왜냐면 되게 의미 있잖아요. 권력에 저항하는 냉소니까요. 그게 아니라 시니시즘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것은 냉소주의라고 해서 현실의 긍정적인 어떤 조소, 냉소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시즘이 성장한 것은 사회 안에 시니시즘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최근에 이제 지적에 관련된 걸 볼 때 이 슬로터다이크가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냉소라는 말이, 냉소주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우리가 그들이 대중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것을 한다가 아니라 대중이 무엇을 하는지 자기가 알고 있어. 사실은 알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인 거를 알면서도 해버리는 것. 예, 그게 냉소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모르고 한 것이라면 뭔가 합리화가 되는데, 사실 진정한 냉소는 사실상 뭐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버리는 것. 예, 딱히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조소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니시즘. 뭐 여기서 다른 표현이 없네요. 냉소적 이성 비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슬로터다이크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시즘이 성장한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모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았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시즘은 결국 자발적으로 대중이 선택한 방식으로서 몰아가는 거지, 모르고 속았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냉소적 이성 비판은 결국은 이제 독일에서도 포스트 모던 학파가 출현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독일은 프랑스와 달리 그렇게 포스트 모던적 특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워낙 강했으니까요. 그래서 계몽의 프로젝트를 계승하는 하버마스와는 결을 달리하면서 이제 또 논란이 됐던 책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 농장. 자, 인간 농장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과격하죠. 인간 농장을 위한 규칙. 이런 책을 쓰는데, 요게 이 책이 굉장히 급진적이어서 큰 논쟁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일종의 이제 그 여기 이런 니체의 초인 개념을 적용해서 니체의 초인 개념을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공학을 만난 거죠. 유전공학을 통해서 강화된 인간, 그죠? 유전공학과 결합시켜서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슬로타이크가 나치 시대에 쓰던 육종, 선별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한 것 때문에도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독일의 양식 있는 하버마스 지지자들은 슬로터다이크의 이러한 태도를 가만두고 볼 수 없으니까 되게 위험하다고 봤고 비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슬로터다이크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인간향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공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복제 시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인간 주체성을 얘기하고 인간의 자유를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출산으로 태어나든 결국 복제돼서 되든 결국 그것을 어떻게든 구분하고자 하는 게 하버마스였더라면, 슬로터다이크 입장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신인류, 유전공학을 통해서 결국은 뭔가 좀 더 강화된 인간, 새로워진 어떤 인간성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진적인 슬로터다이크가 보기에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굉장히 고루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대에서 시작된 휴머니즘,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휴머니즘에 대한 부분을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인간주의, 인문주의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휴머니즘을 이제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끝났다. 인간주의 관점에서 유전공학의 발전에 따라 인간 개조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인간은 개조되는 것. 이제 우리는 이 말이 되게 좀 왠지 어때요? 그 인문학적인 소양이라고 할 때 인간이 개조된다 이런 말 굉장히 좀 싫잖아요. 왠지 인간이 뭔가 수동화되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죽음이고 새로운 초인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문주의의 기초가 된 그 책의 종말도 얘기하고 있네요. 정보통신 기술의 진전에 따라 의사소통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과 책의 죽음은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상의 근간이 되었던 휴머니즘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터다이크는 굉장히 도발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제 굉장히 어떤 이 정통 철학 공부만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과연 철학은 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또 이런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올해는 꼭 한번 이 슬로터다이크의 책 중에 하나를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존에 어쨌든 뭐 나는 칸트가 좋아라고 해서 뭐 칸트의 책만을 또 파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수십 년이 걸릴 거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칸트가 또 현대에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고 어떻게 또 활용되고 있는지를 우린 끊임없이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볼츠와 슬로터다이크의 어쨌든 이런 새로운 독일 철학의 가능성 혹은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독일 현대사상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다음번에는 이제 4장 편이죠. 4장에서 사회학 사상으로 가서 그때는 이제 드디어 피에르 부르디에 그리고 뭐 앤서니 기든스 등등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